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시작할까요? 네, 경제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북한 경제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인호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사실 저는요, 네. 그 경제학을 정말 이렇게 조금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은 뭐 경제학 용어가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북한 시장에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북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수요를 먼저 봐야 될까요? 공급을 먼저 봐야 될까요? 예, 뭐 경제학 얘기를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옛 이론은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뭐 세이의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죠. 예전에 그렇게 봤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뭔가 만들고 나면 보이면 산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된 네. 당연한 경제학 원리였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북한 거시경제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경제가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90년대 국가 공급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네. 붕괴되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공급이 붕괴됐는데 북한 정부 스스로 그런 공급을 재개하자 이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놓고 보자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네. 또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이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수요가 공급을 불러냈다.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수요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수요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북한은 못 산다 어렵다 이렇게만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이런 걸 말해주는 전문가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쉬운 건데 맞아요. 제가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일반 주민 북한 시장에서의 그 구매력이라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좀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 항상 먹을 게 없다. 가난하다. 그쵸. 꽃제비가 막 늘고 그게 있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마트에 가서 쌀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을 항상 제일 싼 걸 고르거든요. 네. 쌀 안 사보셔도 모르실 텐데 살림 안 하시니까 네, 제가 즐겨 싸는 쌀은 제일 할인을 많이 해서 1kg에 2,400원짜리를 제가 주로 삽니다. 2,400원부터 뭐 4,000원, 5,000원까지 뭐 일본 종자 쌀 여러 가지 네. 쌀들이 이제 자유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싼 걸로 킬로그램당 2,400원짜리를 사요. 북한은 1kg에 지금 쌀 얼마죠?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격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구매력, 구매지수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남한에서 한 킬로 2,400원 쌀, 북한에서 한 킬로에 4,000원 쌀. 도대체 어떤 게 더 싸고 비싼가?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달러 혹은 이런 외화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북한 원화로 치면 1달러에 지금 한 8,050원 정도? 예, 8,000원이 좀 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는 거죠. 1달러를 놓고 1,200원대 8,000원. 그럼 대충 뭐 그냥 거칠게 7대 1 정도, 그치. 7배 네.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한국에서 쌀 1kg는 0.5달러 정도 됩니다. 네, 맞아요. 그죠? 1kg에 네. 2,400원이니까 네. 환율은 또 1,200원이고요. 네. 그럼 북한은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 아까 8,000원이라고 8,000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쌀 한 1kg, 네. 쌀 1kg 살 때, 제가 이거 거꾸로 얘기해요.
북한에서는 쌀 1kg를 살 때 달러로 계산을 하면 0.5달러. 0.5달러. 네, 또 0.5달러. 한국이 2달러. 2달러. 네, 2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과 우리 이마트에서 팔리는 쌀 뭐 질도 다르다 뭐도 다르다 이제 단순 비교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수학적인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흔히 사 먹는 쌀이 0.5달러.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 먹는 쌀이 한 2달러. 2달러. 네. 예, 그러면 북한이 훨씬 싸구나. 싸죠. 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북한 분들이 구매력이 더 높은 거예요. 같은 1달러를 벌었을 때 북한 분들이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뭐 그 유명한 뭐 빅맥 지수,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맥도날드 햄버거 네. 집이 세계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던 빅맥 이렇게 두 겹으로 네. 된 햄버거빵, 예.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어느 나라는 이 빅맥 빵이 되게 싸구나, 어느 나라는 비싸구나. 뒤집어서 말하면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구매력이 높구나, 구매를 덜 하는구나 벌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계량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들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뭐 이머징 마켓, 뭐 네. 신흥국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그룹으로 보면 저기 아래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1990년대, 2000년대 수준으로 북한 경제를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구매력 얘기 먼저 조금 앞 얘기를 푸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수요가 있는 이런 수요들, 경제에서 수요들이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북한 경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4개, 5개 정도 요소시장, 이렇게 부문시장 이런 걸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재 시장부터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제 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산재 시장이라고 하면 뭔가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에너지가 생겨야 뭔가를 1차 가공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기가 이제 뭐 남북이 똑같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전량 수입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뭐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에너지 자립도를 놓고 보면 소모되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해야 합니다. 굉장히 에너지 외부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뭐 국제 유가에 따라서 뭐 출렁출렁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논쟁이 되는 나라, 이제 이런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전부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고, 그나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좀 경제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적긴 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원유 의존도가 전체 경제에서는 그 비중은 한국보다 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체 연료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유가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전량 수입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중국이 꽤 많이 뒤에서 이렇게 좀 원조해준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러시아나 또 다른 공식 루트에서 중국에서 또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대북 제재 때 얼만큼 또 원유를 파냐 이런 걸 또 따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에너지원은 이제 석탄이죠. 북한에서 이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남북 간의 경제 비교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 격차가 많은데, 이런 것은 좀 북한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한국이 안 한다고 놓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석탄 생산량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석탄 의존도, 그러니까 화석연료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고요. 한국에 오셔서 오래 사시면서 아직 석탄 연탄 사보신 적 없죠? 한국에도 석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은
이제 국경 기업이죠. 석탄공사라고 해서 어, 너무 그 분야가 이렇게 작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국가가 관리해줘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너무 경제적으로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석탄공사라고 해서 일종의 국영 공사가 이제 석탄 산업 자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쌀 가격 비교도 해드렸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석탄 1톤의 그 석탄공사의 공시 가격이 네. 최고 효율이 있는 최상품 네. 가격이 1톤에 한국 돈으로 한 24만 원, 오, 200달러가 넘습니다. 1톤. 역시 비쌉니다. 북한은 얼마예요? 북한은 지금 1톤에 네. 정말 최고의 그게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거든요. 24만 원에서 26만 원. 그러면 달러로 계산하면 한 30달러? 그 정도가 돼요. 38에 24?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30달러? 네. 한국은 200달러가 넘는데 그러니까요. 북한은 30달러에 네. 이런 것도 이제 가격 차이가 보이네요. 네. 석탄 비율이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 수출을 또 한참 하다가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다시 북한 내수에서 소비되면서 석탄 가격이 북한에서 좀 떨어지게 됐고 수출하면 더 벌 걸 못 하니까 엄청 많이 네, 떨어졌죠. 내수에서 네. 이렇게 해서 싸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대북제재 2017년 네. 이전에는 32만 원까지 최고 가격을 찍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대부분 가격 차이가 북한, 있네요. 네, 북한 네. 시장의 물가들은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네. 7.2나 7.3까지가 네. 최고 정점이 되고 물건도 아까 쌀도 거의 북한하고 한국이 7배 사이, 7배 사이가 나는 거죠. 환율 계산은 이제 화폐 가치는 7배 차이 나는 네. 거죠. 예. 근데 그 석탄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보니까 거의 네. 배 7배 정도가 그러네요.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재밌는 거 오늘 발견을 했네요. 예, 또 북한에서 이제 중요한 그 에너지 이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철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는 뭐 철이 특히 이제 북한처럼 아직 2차 산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경제 구조에서는 철광석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철에 대한 가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는 그 유명한 무산 우선광산 있죠. 있죠. 예, 네. 철광석을 네.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중국과 전속 계약이 돼서 전량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 철을 가공하는 실력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원석을 그냥 중국에 내다 팔고 이제 가공 혹은 반가공된 네. 철강 제품들을 역수입해 오는 이런 조금 아쉬운 이제 구조인데 철광석 수출도 대북 제재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네. 나가는 그 길에 그냥 예전에는 뭐 수송관이 그, 있었죠. 그게 넘어가는. 막 수십 대, 수백 대 네. 그냥 그 트럭들이 장관을 이루는 그런 행렬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좀 줄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하고 좀 다른 건 철광석은 내수로 돌려도 이런 가공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지만서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이제 북한도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네. 계속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시장 수요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죠. 그렇죠. 예, 건설을 또 많이 그렇죠. 하면서 예. 수요가 정말 많아요. 국가적으로 무슨 네. 아파트 공급하겠다, 무슨 뭐 그렇죠. 유원지 짓겠다, 병원 짓겠다 해서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설 사업이잖아요. 건설이죠. 네. 눈에 보이는 대형 네. 건물 짓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북한 주민 개인들도 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 수요도 늘어납니다. 엄청 그래서 이제 늘어났어요. 집을 네. 짓고 보수하고 또 이제 뭐 우리식대로 말하면 지방 정부인데 각 지방 행정 단위에서도 뭐 도로를 보수하고 공공기관을 다시 단장하고 이러면서 시멘트 수요가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멘트도 이제 생산이 요소로서 수요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생산 요소로 이제 꼽는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료죠. 예, 농업에서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보통 북한이 예전에 김일성 때는 우리가 한 100만 톤 정도 뽑는다 이렇게 좀 허풍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 네. 이렇게 무상 원조 또 지원 이렇게 차관 받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중국에서 또 이제 수입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거칠게 추정하는 게 한 6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 1년에 그런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뭐 통계는 정확히 나온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세계 식량기구라고 FAO에서 네. 북한 정부의 보고를 받은 것만 가지고 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비료를 얼마나 팔았나 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추측한 것이 네. 많을 때는 80만 톤, 적게는 60만 톤 1년에 그 정도 이제 북한이 쓰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있어야 한 해 농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재 시장을 좀 거칠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재 시장은 좀 뭐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짧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소비재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없는 거 없이 다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95%는 중국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조금 있겠죠.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시장을 조사해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2015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에 있는 게 그 설명을 내부에서 설명을 해오는 게 우리나라 거, 우리 거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도 거의 60%나 55%는 북한산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산이 막히면서도 이제 북한산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필품이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40%는 북한산이 굉장히 네. 많이 늘었네요. 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요. 그 대부분 상품들이 예전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아니면 혹시 있었다면 중국산이었던 것들이 다 지금 북한산으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요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강 기자님이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고가 제품, 물론 뭐 중국산이든 북한산이든 간에 고가 제품부터 또 저가 제품, 그렇죠. 가격 편차도 있고요. 종류도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할 정도로 많은 종류들이.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 좀 첨단 제품들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지방 도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비 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이 북한에도 거의 다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고양이가 네, 뿔이 네, 네.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있는 게 다 네. 있을 건 다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건 이제 서비스 시장. 네. 그래서 서비스 시장이라는 말에 이제 써도 될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 자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죠. 원래 그 북한에서는 소비재와 서비스가 모두 국가가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길면 이발소 미용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디로 가냐? 국가 편의봉사 부문으로 시설로 가면 네.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먹고 쓰고 자고 그것들 외에도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니즈, 그 수요들을 국가가 해줄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원래 체계였는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나니까 이 수요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북한의 이 서비스 부문, 뭐 우리 식대로 말하면 자영업, 소상품, 뭐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산업 구조를 2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과 뭐 공업밖에 없는, 제조업밖에 없는 이런 것 정도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3차 산업 위주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요들이, 예를 들면 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점 보는 거. 어우, 예. 자본주의 그런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북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산재 시장, 뭐 소비재 시장, 뭐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자본 시장에 대해서 네,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 사회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지금도 혼돈이 돼요. 체제는 사회주의인데 흘러가는 모든 흐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근접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자본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로 정리를 하자면 북한의 자본시장이라고 할 만큼 성숙된 캐피탈 마켓은 없다, 이렇게 사실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이라는 거, 네. 돈을 빌리고 받고 그렇죠. 또 돈에 대한 수요가 늘 크게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공급 나름대로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자본시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이제 금융이죠, 거래를 하는 건데, 거래를 개인들만 하고 있어요. 사금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적인 국가적인 금융은 북한에는 사실은 있는데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이 금융 돈의 움직임을 중개하는 일을 맡는 데를 우리 은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한 나라 경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돈을 유통시키고 중개하는 일을 항상 국가에서 이게 관리도 하고 때로는 통제도 하고 장려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국가은행,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금융제도도 있고 뭐 금융에 대한 감독도 하고 있고 때로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사법적인 조치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이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북한에도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중앙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원화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키는 거죠. 돈을 찍어서 화폐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찍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중개해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 저한테 맡기면 이자를 주고 이 돈을 받아서 또 누군가한테 올려야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네. 이런 돈을 중개하는 일을 은행이 하게 마련인데, 조선중앙은행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할 거야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오래된 얘기라 이제는 그렇죠. 네. 원본을 찾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저축을 해도 저축된 돈을 찾을 수가 없죠. 나중에 요구불 예금을 돌려주지를 않아요. 찾으러 갈 때. 그럼 그 돈 어디 갔냐? 중앙당의 지시로, 내각의 지시로 이 돈을 국가 기업들한테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기업이니까 또 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빌려주고 내 금고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보통 나라들이 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뭐 은행이 돈 빌려주는 게 일이니까 다 빌려주면 안 되고 법적으로 뭐 15%면 15%, 20%는 20%는 갖고 있어라. 그리고 니네가 그거 갖고 있기 뭐 하면 국가은행에 맡겨라. 이제 이런 체계가 있는데, 북한 전혀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고, 사실 이제 은행의 역할이 90년대 이제 공급책이 붕괴되면서 함께, 오히려 더 그 전에 먼저 붕괴됐죠, 조선중앙은행.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제도로서 자본시장이라고 할 만한,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외화, 외국돈, 이런 것도 이제 조선 무역은행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불비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있냐?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는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자본 금융과 관련해서 북한 경제에서 북한 이 경제 주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우상향하는 이런 길게 봐서 우상향하는 이런 곳에서는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본 돈을 융통해서 내가 사업을 벌리고 투자를 하고 뭔가를 계산하면 당연하죠. 그게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이 자금에 대한 자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북한 경제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 상승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서로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자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20%? 네, 20%가 제일 높은 거죠. 네, 20%. 그러니까 20% 연이율 20%, 100만 원 빌리면 20만 원을 네.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그걸 빌린다는 빌리려고 거예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빌려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자본시장이라기보다 이제 자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해석해야 되지 않냐. 네. 제가 그 북한의 뭐 내부에서 서로 돈을 뭐 이체하거나 송금이죠 결국 그 운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운행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먼 곳에 가 있는 자식한테 돈을 보내려면 인편에 보내던가 아니면 뭐 개인들끼리 이제 사금융으로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사금융을 끼게 되면 불안한 점이 뭐가 있냐면 CCTV가 없고 아직 체계가 이렇게 다 안 정해져 계좌가 없고 하니까 그냥 현금을 줬는데 빡 뽀기면 나 가다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나래 카드나 뭐 이런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에 돈을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넣어요. 넣고 먼 곳에는 아들이라면 아들, 뭐 가족이면 가족한테 똑같은 카드를 발급하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카드를 제가 이제 저쪽에서도 나래 여기도 나래 카드가 있으면 이쪽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이제 자녀한테 보내는데 10% 떼요. 그럼 나머지를 보내는데 돈짜리 번호를 받아요. 돈짜리 번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쪽 그 자녀나 이제 받는 사람한테 돈짜리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또 10%를 이자율 떼고 돈짜리 번호 확인한 상태에서 거기서 돈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체죠. 돈을 움직이는 송금하는 것에서 이제 새로 등장한 국가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 더 덧보태자면 휴대전화 충전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어요. 벌써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휴대전화가 있고 우리 강 기자님 휴대전화가 있는데 강 기자님 이웃이 제 뭐 동생이에요. 그러면 강 기자님 제 동생한테 한 10만 원만 좀 보낼게요 라고 하면은 현금을 보낼 때 어떻게 돼요? 강 기자님 핸드폰 번호에 제가 10만 원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강 기자님 거기서 수수료 한 15% 떼고 한 8만 5천 원 정도를 옆집 제 동생한테 보내주는 이런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액 거래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액수들을 큰 이제 사업 자금이라든지 또 대규모 이제 도매 거래 같은 데에서는 또 많이 이제 그 신용이라고 할까요? 믿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돈 중개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 금융에 대한 수요도 북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북한 주민들이 수요가 높은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그냥 높게 유지가 될까요? 전반적인 수요가요. 일반적으로 수요는 꺾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경제는 수요가 푹 가라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회사들은 만들어 놓은 걸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용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일단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쓰려고 해도 쓸 때도 제한되고 일단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또 어디 사람 많은데 놀러도 못 가고
또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이렇게 꺾이거나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정부들은 이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쓰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도 대장. 네. 재난지원금을 받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도 하고 못했던 걸 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덕에 서비스업, 자영업자분들, 일부 중소기업들이 올해 4월, 5월을 간신히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의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네. 풀고 있고요. 그 돈을 미국 그 중앙은행 격이 페드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무제한으로 풀렸다고 했어요. 네, 뭐다?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오호. 얼마 푼다? 언제까지 푼다? 한계선이 제한-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제 북한 쪽으로 돌아가면 북한도 북한 경제에서도 그렇게 수요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북한 경제는 거시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2009년 4차 화폐 개혁 때 뭐 모르는 분이 없죠. 그렇죠. 그때 국가가 어때요? 시장 이제 못한다. 장사하지 말고 다 직장 가서 일해라. 배급 줄게 가라. 외화 사용하지 못하라. 장마당 다 문 닫아라.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화폐 리도미네이션 화폐를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화폐를 다 바꿔주지 않고 뭐 한 사람당 15만 원, 네. 뭐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나머지 돈은 조선중앙은행에서 새 화폐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쓰레기가 버리는 되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구매력, 수요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2009년, 2010년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나중에 들렸던 얘기지만 북한 평양의 지도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아마도요. 네. 큰일 나겠다 이거 뭐 이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 기억으로는 2014년 2014년 이때 특히 2014년 요 무렵이 이제 김정은 집권 초반기 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그만하고 네. 그렇죠. 뭐 대결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 오면 북한 주민들도 일단 멈추죠. 네, 집 고치는 것도 멈추고 일단 현금 그 중에서도 외화 보유하지.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크게 이제 위축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뭐 안보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북한 경제가 굉장히 중국에 많이 어떤 표현으로 보면은 의존되어 있고 뭐 예속되어 있다 이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북한 경제가 들락달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워낙 덩치가 크고 북한의 무역액은 뭐 중국과 무역이 90%라고 하지만 중국이 하는 뭐 60억 달러, 70억 달러 이건 그 정말 그 세계 무역 시장을 보면 적은 액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의 무역 총액은 일단 앞에 1조예요. 1조 430만 달러. 올해는 좀 무역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됐어요. 그럼 1조 67억 달러. 그래서 북한이 제일 중국하고 무역 많이 했을 때, 외국에 무역 제일 많이 했을 때, 뭐 68억 달러가 뭐다 이 정도 수치가 있는데,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이 일단 그 앞에 1조 달러가 있습니다. 1조 달러 빼고 우수리만 놓고 보더라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1년에 무역하는 액수가 거의 뭐 2,500억 달러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근데 겨우 북한이 뭐 수출입 총에서 68억이네 뭐네 이렇게 하니까 중국 경제 덩치에 비해서 북한 경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이런다고 해서 중국에 영향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베이징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 혹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관계가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에서도 수요가 위축되고 위축된 수요는 결국은 공급의 과잉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징조, 냉각 국면, 하강 국면으로 갈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당장 앞으로 몇 년간은 좀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겠냐.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를 북한도 겪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북한도 많이 시장 경제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또 이제 길게 보면 지나가는 한 과정인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북한의 경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그래서 북한 경제의 그런 예전에 없던 다양하고 높낮이가 깊은 그런 수요들 이런 것들을 놓고 북한 경제가 많이 변했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지? 또 어떻게 상대해 줘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혹은 어떻게 뭐 관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수요와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떠올렸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실제 이제 북한 시장의 수요라든가 또 뭐 생산재에서의 뭐 수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라 제가 뭐 짧게만 그냥 마지막에 조금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런 거 있죠. 그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제가 아까 그 이동통신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휴대전화 600만 대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런 쪽에 수요들이 있다는 거고 또 잠깐 말하다가 못 드렸는데 부동산, 주택 수요, 아파트 수요, 북한도 지금 뭐 한국도 지금 아파트 때문에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북한도 늘 잠재적으로 이 주택 공급이 부족이 아니라 아예 안 하죠. 국가가 원래 다 공급해줘야 되는 건데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새 집도 지어주지 않고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지었던 주택들도 보수해주지 않으니 개인들이 주민들이 돈을 벌게 되면 새로운 그 주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도 하고 국가 몰래 바꾸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몰래 허물고 다시 짓기도 하고 지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런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동산 시장도 아마 북한이 조금 더 폭넓게 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북한 내부에 있는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용어가 조금 좀 여기는 이제 월세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북한은 동거비를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멋진 말이네요. 네. 동거비. 네. 그래서 저는 동거비라고 해서 그냥 뭐 집에 잠깐 들어와서 사는 사람한테 그런 돈을 조금 주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을 아예 이제 뭐 큰 평수를 절반 잘라서 부엌도 다 따로 쓰고 그 방에 대한 월세를 이제 동거비라고 하는 거예요. 원집은 내 집이니까. 그래서 북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월세집이 너무 많으니까요. 또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